안녕, 고전을 쉽게 요즘 언어로 읽어주는 문화체육인이야. 오늘 소개할 고전 소설은 바로 토마스 만의 토니어 크레거라는 중편 소설이야. 이 소설의 주인공은 토니어 크레거라는 남성으로 아직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은 14살 무렵 청소년기부터 예술가로 자라난 30살 전후까지 시간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린 작품이야. 소설은 토니어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정반대되는 사회적 욕구로 인한 충돌, 감정적인 고뇌를 담고 있어. 토니오 내면의 갈등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풀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선정하게 됐어. 먼저 주요 등장인물과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할게. 이 소설의 배경은 19세기 말인 1800년대 후반에서 20세기 초이고 르베크라는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 10대 시절을 보낸 토니오가 고향을 떠나 남부인 뮌헨에서 예술가로 성장하게 돼. 작가로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어. 토니어 크레거를 중심으로 엄격한 아버지, 자유분방한 어머니, 소년기에 동경했던 동성 친구 한스와 첫사랑이자 짝사랑의 대상이었던 잉게보르크, 성인이 되어 감정을 공유하는 친구 리자베타가 등장한다. 요렇게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 창에 인물관계도를 띄워둘게. 그럼 빠르게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 볼까? 토니어 크레거라는 소설은 사실 등장인물이 많아 복잡하거나 문장이나 구성이 치밀해 읽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소설은 아니야. 어릴 적부터 주변과 잘 섞이지 못했던 한 남자가 어른이 돼서도 줄곧 같은 고민을 안고 살게 돼. 마음이 잘 맞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훌쩍 떠나게 된 여행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리하게 되는 스토리거든. 소설은 줄거리 위주라기보다 주인공인 토니오 내면의 소리로 거의 절반 이상의 분량을 잡아먹기 때문에 오늘은 전개 위주보다는 심리학 관점으로 분석해 볼게. 토니오는 꽤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거든.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대체 원하는 게 뭘까? 결말이 왜 저렇게 뒤숭숭하게 느껴질까 하는 거지. 단순히 극의 흐름만 따라가다 보면 내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래서 내가 준비한 내용은 성격 기질과 사회적 대담성, 자기불일치 이론을 통해 토니오와 주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해볼까 해. 아참, 그리고 이야기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 평범함과 정상성이라고 칭하는 인물들을 소설 속에서는 시민이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시티즌, 그 시민이 맞으면서도 의미가 조금 달라. 그래서 이미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해설본이 없다면 대체 시민성, 시민적인 것이 뭐야? 예술가는 시민이 아니라는 뜻이야?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소설에서는 경제적 자부심과 사회적 위신을 가진 질서, 건강함, 사회적 안정의 세계를 뜻하는 특정 부르주아 계급을 나타내는 말로 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독일은 급격한 근대화를 겪고 근면성실한 시민계급이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예술을 천시하는 문화가 생겨났어. 이분법적으로 교양 있는 시민과 퇴폐적인 예술가를 철저히 구분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땀 흘려 노동에 성공한 자는 이 사회에 존경받는 시민이고 예술 나부랭이를 하면 사회 부적응자라는 오명이 따른 거야. 그렇다고 모든 예술가가 천대받았던 건 아니고 사회적 명성과 성과를 얻으면 그제서야 인정해주는 분위기랄까. 네임드여야 좀 먹어준다 이거야. 그리고 당시 철학자 니체의 영향도 있었어. 아폴론적 질서와 디오니소스적 도취에 관한 것인데 삶을 긍정하는 생명의 세계, 즉 시민의 세계와 삶을 분석하고 해체하는 지성과 정신의 세계, 즉 예술의 세계 사이의 대립은 당시 철학계의 뜨거운 화두였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거야. 땀 흘리는 무상계급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는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 하는 정당한 질문 말이야. 정답부터 말하자면 무상계급은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지만 당시 세상이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소설 속 뷰어거라는 시민계급은 지주계급인 부르주아의 다른 말일 뿐이고 상인 공장주와 같은 유산시민, 교수 의사와 같은 교양시민으로 근면성을 내세운 동네 유지, 지배계층을 뜻하는 거야.
본투비 귀족인 아델과는 또 달라. 일 안 하는데 태생이 귀족이면 아델. 성실하게 일해서 지위를 얻으면 뷔어거. 돈 없고 노동력만 있으면 프롤레타리아인 거지. 이 소설에서는 아델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재해. 토마스만 작가가 설정한 이항대립 구도 때문이야. 프롤레타리아 대 부르주아가 아니라 예술가의 삶 대 부르주아의 삶이 주제가 돼. 혼혈이지만 조상 덕에 태생이 부르주아 계급인 토니오의 고민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부르주아 무리에 껴서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을까 하는 다소 배부른 고민이라 할 수 있어. 소설을 읽다가 혹은 설명을 들으면서 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의미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길 바래.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토니오 크레거는 어릴 때부터 어딘가 남다른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 평범하고 명랑하게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세상의 감정과 언어에 더 깊이 반응하는 탓에 또래 친구들이랑 잘 못 섞이고 겉돌아. 혼자 다녀도 뚱땅뚱땅 즐겁게 지내는 애들이 있는 반면 토니오는 주류에 편입돼서 시민계급의 인기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해. 그럼에도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이유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와 조심성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야.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 별뜻 없는 행동 하나에도 오만 가지 잡생각을 하며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패턴인 거지. 그렇다 보니 말과 행동이 위축되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 관찰자의 위치에 머무르려 해. 방어기제로서의 거리두기를 하는 거야. 이 모든 게 남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상황도 아니고 토니오의 내면에서만 초민감한 레이더가 발동되는 거거든. 본인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는데 온갖 사유를 갖다 붙여서 분석하고 깊은 안쪽으로 점점 숨어들어 냉철한 관찰자 시점이 어느새 내재화돼.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내면의 깊숙이 혼란을 겪고 삶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멀리서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들어. 토니오의 심리적 방어 기제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토니오는 성장 과정에서 스스로 열등한 존재라 인식하게 돼. 특히 짙은 피부색과 눈동자의 색깔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 토니오의 아버지는 푸른 눈을 가진 전형적인 독일인이지만 토니오의 어머니는 까만 머리에 검은 눈, 갈색 피부를 가진 남쪽 나라에서 온 인물이기에 집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외아들이지만 유서 깊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랐음에도 남들과 다른 생김새 때문에 집 밖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 게다가 토니오 크레거라는 이름 때문에 자라면서 수치심을 겪게 되는데 라틴계의 부드럽고 예술적인 이름인 토니오와 북독일의 보수적인 크레거라는 성의 결합으로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남들과 동떨어진 별종처럼 보일까봐 몹시 부끄러워하고 이름처럼 모순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스스로 느끼게 된 거야. 이렇듯 자신의 외모와 이름을 통해 스스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존재로 느껴. 자신은 태생적으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운명이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우려 속에서 성장하게 된 거야. 소설 속 토니오 크레거의 성격적 특질을 딱 7글자로 간추릴 수 있어. 외향적인 내성인. 사실 이 7글자로 소설 내용 다 설명했어. 외향적인 내성인이 대체 뭐냐? 외향은 뭐고 내향은 뭐냐? 지금부터 설명해 보려고. 성격 기질과 사회적 기술을 뜻하는 심리학에 기반한 개념인데 앙딱정 정리 들어가 볼게. 알기 쉽게 표를 준비해 봤어. 내향과 외향은 에너지의 방향성을 말하고 내성과 외성은 사회적 태도를 말해. 외향과 내향이라는 에너지의 방향성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카를 융이 정립한 개념인데 요즘 유행하는 MBTI 근간이 되기도 해. 이후 한스 아이젠크와 같은 심리학자들이 에너지의 방향성 개념의 하위 요소로 외성과 내성이라는 사회적 태도 개념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다듬었다고 보면 돼. 외향과 내향의 차이는 에너지를 채우는 주유소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인데 사람을 통해 에너지가 채워지면 외향, 혼자일 때 에너지가 채워지면 내향인 거야. 외성과 내성의 차이는 타인에게 다가가는 운전기술이 능숙하고 거침없느냐, 반대로 조심스럽고 서투르냐의 차이라고 보면 돼.
남들과 어울리는 게 쉬우면 외성, 그렇지 못하고 수줍으면 내성인 거야. 내향, 외향 이렇게 향이 들어가면 성격 기질, 즉 본투비 타고난 생득적 성향, 본질을 말하고 내성, 외성 이렇게 성이 들어가면 사회적 대담성, 즉 소셜 스킬, 대인관계에서의 기술, 사교성을 말하는 거야. 에너지 방향의 향, 사교성의 성, 주유소와 운전 능력. 진짜 쉽게 설명했다. 만족. 토니어 크레거는 외향적인 내성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은 외향적인 외성인인 거야.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수줍 터지고 대인관계에 불안감이 높으면서 사람들과 사교적인 활동을 어려워하는 내성인이지만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며 주류에 편입되길 원하기에 토니오가 동경하는 건 외향적인 삶의 태도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소설을 읽다 보면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하나 남을 거야. 토니오가 대인관계를 수월하게 잘 해나가는 외성인을 동경하는 것까진 동의하겠는데 기질적인 면으로 볼 때 타고난 에너지는 외향이 아닌 본투비 내향 아니냐는 거지. 정확한 의문이야. 타고난 에너지는 분명 내향이거든. 사색을 즐기고 자기 감정에 몰두하며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파고들고 고뇌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향인의 에너지의 흐름인 거지. 이 점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래서 얘가 뻑이 난 거거든. 에너지의 뿌리는 내향인데 에너지의 눈은 외향을 향해 있어. 보통의 내향인은 자기 내면 세계에 만족해서 외부를 무시하곤 하는데 토니오는 자신의 내향성을 일종의 병이나 결함처럼 느껴. 활기찬 외부 세계를 동경하고 편입되지 못하는 것에 열등감을 갖게 된 거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낮은 자존감과 자기 혐오, 자기 개념의 불일치를 보여. 실제적 자기인 내향과 이상적 자기인 외향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토니오는 외향적인 내성인의 페르소나로 살지만 타고나기는 내향적인 내성인인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타고난 에너지의 방향과 사교성 모두 안쪽 내면을 향해 있지만 동경하는 건 밖이야. 표출하는 삶인 거지. 하지만 열등감과 타고난 성향 탓에 밖으로 표출을 못하니 불가항력으로 내성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남들의 시선이 중요하다 보니 어떻게든 외향적인 사람으로 보이도록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했어. 그래서 페르소나를 선택한 합의점이 외향적인 내성인의 삶이다 이거야. 사실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려면 정작 필요한 건 사교성인 것인데 토니오는 외향적인 껍데기만 억지로 쓰고 사는 형국인 거지. 앞으로 이야기할 특정 인물들에 대한 분석은 토니오 관점이라는 걸 짚고 넘어갈게.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내향적인 기질을 타고났지만 외향적인 세계를 지독하게 짝사랑하는 토니오가 페르소나를 장착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외향, 외성의 삶을 흠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 어릴 적 친구로 등장하는 한스 한센과 잉게보르크 홀름이 바로 그 예인 거야. 토니오가 볼 때 이들은 자신과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나고 자라 시민계층에 속해 살아가면서 가문의 유산을 무리 없이 계승할 수 있을 만한 근본을 갖춘 친구들인 거야. 한스는 푸른 눈에 금발머리를 가진 잘생긴 친구인데 승무와 같은 운동을 좋아하고 늘 주목을 받아. 복잡한 고민이나 예술적 예민함 없이 현실 세계의 질서와 즐거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물이야.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매너를 갖추고 있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섞일 뿐만 아니라 인기가 많으니 그 안에서도 월등한 지위를 갖고 있어. 토니오가 줄곧 부러워하고 애정을 가는 한스의 단순 명쾌한 내면과 외부로부터의 인정은 마치 정상성의 척도와 같아. 다소 거만한 태도를 가진 토니오의 짝사랑 잉게보르크 역시 마찬가지야. 늘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그 중심에서 깨르르 웃고 즐거워하는 생기 있는 여자아이인데 토니오가 구석탱이에서 음침하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아예 관심이 없어. 심지어 토니오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 전혀 염두하지 않는 것이지. 그건 그저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야.
잉게보르크의 이런 무심함과 햇살 같은 생명력 역시도 토니오가 동경하는 정상성의 일환이고 외향적인 외성인다운 삶인 거지. 토니오가 말하는 정상성 범주 안에 사는 시민들은 토니오와 같은 내면 과잉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저 현재의 즐거움과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속에 존재할 뿐이야. 그들에게 삶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향유의 대상인 거지. 교과서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일에 집중하며 세상의 규칙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토니오가 한스에게 시를 읽어주려 하고 책을 추천하지만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한스의 태도 같은 거야. 겉으로는 매너 있는 태도로 꼭 읽어보겠다 약속하지만 실상은 시 따위엔 별 관심이 없는 거지. 고려하고 고민할 대상이 아닌 거야. 외향적인 외성인의 고민은 좀 더 실용적이고 생활 밀착형이라 할 수 있어. 무리해서 이탈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공포 같은 것이지. 이중으로 약속을 잡아버렸는데 누굴 거절해야 하나? 내가 저 친구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 생각이 남과 다르면 어쩌지? 혼자 있으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주말에 아무 스케줄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 이와 같은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깊이 있는 공감과 이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토니오가 너무 깊어서 괴롭다면 한스와 인계는 얕아서 괴로울 수 있는 거야. 평범함은 축복인 동시에 무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기도 해. 이들은 토니오와 같은 사람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캐치하지 못할 수 있어. 타인의 망설임, 조심스러운 행동 같은 것을 나약함이나 비정상, 별스러움으로 치부해버리거나 내면의 고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내면이 안쪽으로 향하는 사람들과는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맺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 토니오와 한스의 관계처럼 말이야. 토니오는 자라면서 한스와 인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동경하지만 자기는 결코 저들처럼 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받아들여. 소설 속에서는 내향적인 외성인으로 토니오의 페르소나와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어. 그건 바로 토니오의 아버지 영사 크레거야. 토니오의 집안은 유서 깊고 부유한 사업가 가문이야. 300년간 유지된 상인 집안의 전통과 지역 유지로서의 규범을 중시해왔어. 아버지 영사 크레거의 기질은 철저히 외부의 질서와 도덕관을 중시하고 사업가로서 시민의 가치를 지향하는 외성인이야. 하지만 타고난 성격은 엄격하고 과묵하며 표현 방식이 사색적이고 신중하기 때문에 사교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내향적 태도를 가진 사회적 인간에 가까워. 토니오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예술적 기질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성적이고 금욕적인 기질을 물려받았기에 사교성만 기른다면 아버지와 닮은 삶을 살 수도 있었어. 근본부터 다른 한스처럼 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은 아버지처럼 살 수 있다고 믿었어. 소설 속에서 그 예를 들어볼게. 학교에서 태만하고 산만한 정신으로 수업 시간을 보낸 탓에 성적이 엉망이었는데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고 대단히 화를 내고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는 반면 어머니는 아무렴 어때 라는 식으로 전혀 개의치 않아 해. 토니오는 아버지의 노여움을 훨씬 더 위험있고 존경할 만하다 느껴. 여기에 어머니의 명랑한 무관심을 약간 방종한 태도라고 느끼기도 해. 비록 꾸지람을 듣더라도 아버지의 태도에 공감하며 아버지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 거야. 아버지는 토니오의 정신적 지표였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기질, 실제적 자기인 내성을 경멸하고 자신의 컴플렉스로 여기는 반면 자기가 닮고 싶고 강하게 열망하는 이성적 자기인 외성을 가진 아버지처럼 반듯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며 살고 싶었어. 토니오는 아버지를 어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경외심과 동질감을 느껴. 어머니와는 친밀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남몰래 원망하기도 하는 정반대의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며 성장해. 이렇듯 불협화음처럼 감정이 조화되지 않고 어긋나 있어. 토니오에게 아버지란 완벽한 시민으로서 역할 모델이지만 내향적인 외성인으로서의 삶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이들은 규범과 도덕, 성실함을 인생 최우선 가치로 두지만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기보다는 안으로 갈무리하는 성격이라 책임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 번아웃이 와도 티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도 해. 내향적인 외성인들은 사람들과 스몰 토크는 항상 어려워. 왜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대로 살지 않을까?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네. 울고 싶은데 내가 울면 모두가 힘들어지겠지? 이와 같은 감정 표현의 결핍과 도덕적인 결벽으로 어려움을 겪어. 아버지는 타인과 섞이기보다 자신의 의무와 가업에 집중하며 그에 따른 고독을 시민의 자부심으로 승화시키는 인물이야. 외부 세계는 그에게 정복과 관리의 대상일 뿐이지. 이처럼 아버지의 품격 있는 고립과 달리 토니오의 고립은 소외된 관찰에 가까워. 단지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욕적이고 질서 있는 모습의 껍데기만 취하고 있을 뿐 아버지의 정갈한 삶의 태도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사색적이고 감상적인 토니오에게는 없는 요소인 거야. 작가 토마스만은 시민적 질서와 예술적 특별함을 동시에 지닌 토니오라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 외향적인 내성인과 내향적인 외성인의 결합물을 만들어냈어. 만약 아버지가 세상의 이치대로 자신과 비슷한 푸른 눈의 금발머리, 부르주아의 독일 여성과 만났다면 토니오는 한스 한센처럼 평범한 시민이 되었을 거야. 그러나 아버지 영사 크레거는 일생일대 이질적인 모험을 택했고 자신의 모습과 정반대의 여성의 아름답고 위험한 매력에 빠져들어. 자신에게는 없는 뜨거운 생명력에 대한 매혹인 거야. 이건 마치 질서가 혼돈을 사랑하고 시민이 예술을 동경하는 근원적인 이끌림과 같아. 소설 속에서 토니오는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라 느끼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남쪽의 기질을 컴플렉스로 여기기에 자신을 평범한 삶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린 원망스러운 뿌리라 느끼기도 해. 폐쇄적인 마을에서 다른 생김새로도 시선을 받지만 그보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어머니의 당찬 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외모만큼이나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하는 모습은 어린 토니오에게 자랑스러운 감정을 들게 하는 한편 묘한 불안감과 부끄러움을 안겨주기도 해. 여기에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남쪽 기질 때문에 자신이 타락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이는 본능적인 영역에서의 사랑과 도덕적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애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외향적인 내성인인 어머니 콘시엘로는 아름다움, 음악, 정열, 그리고 자유의 상징이야. 에너지의 뿌리는 깊은 내면에 있지만 그걸 밖으로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데는 능숙한 사람으로 보편적인 상식보다 나의 감정, 예술적 영감, 주관적인 진실에 가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적 의무나 도덕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어. 소설 속에서 콘시엘로는 적막하고 엄격한 저택 안에서 만돌린을 켜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등 주관적인 가문과 예술적 황홀경에 침착해 있고 토니오에게도 그 영향을 끼쳐. 아들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어머니는 토니오의 유일한 안식처이기도 했어.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집안은 몰락했고 토니오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가문의 정신적 유산과 시민적 토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탈리아 음악가와 재혼하며 리베크를 떠나. 어머니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토니오는 깊은 배신감을 느껴. 결국 어머니와 정서적 끈을 놓게 되고 고독한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게 돼. 이처럼 외향적인 내성인은 남들이 보기에 기분파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 외향성이 주저앉아 슬퍼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떠날 용기를 부여하는 거야. 이런 점이 개인에게는 최선의 선택일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이들은 기분이 좋을 때 세상을 다 가질 듯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에너지가 고갈되며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듯 기복이 심할 수 있어.
페르소나를 잘 쓰고 사는데 밖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사교적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잠수 타고 모든 걸 내려놓는 거야. 내면의 소리를 밖으로 거침없이 표현하다 보니 솔직하고 매력적으로 보여.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을지라도 정작 자신의 고독감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화려한 겉모습과 공허한 속마음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는 거야.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일까? 이렇게 힘든데 난 왜 저들 앞에서 웃고 있는 걸까?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왜 나를 비난할까? 주변에 아양 떠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바른 말 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 알게 뭐람, 누가 뭐래도 난 나의 길을 갈 거야. 이와 같은 과한 감정과 모순된 감정이 사회성 결여나 무책임한 개인으로 보일 수 있는 거지. 토니오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란 가장 닮고 싶은 존재이지만 닿을 수 없는 대상이고, 어머니란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존재이지만 결국 자신의 원천이자 뮤즈인 거야. 게다가 토니오가 사회적 가면을 쓸 때에도 외향적인 내성인인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아 동일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점에서도 증명돼. 겉으로 부정하지만 토니오의 깊숙한 내면에서는 결국 닮고 싶었던 대상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였던 것이지. 결국 그렇게 부정하던 예술가의 삶을 택한 것도 이 맥락이라 해석할 수 있어. 성인이 된 토니오는 거의 외톨이나 다름없지만 단 한 명, 마음을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가 동료가 생겨. 바로 리자베타라는 여성인데 내향적인 내성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야. 리자베타는 외향적인 껍데기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는 토니오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재주가 있어. 토니오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회적 가면을 쓰지만 리자베타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예술관, 사회적 고립과 고뇌, 출생의 비밀과 같은 어디에서도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던 자신의 치부를 거침없이 쏟아내는데, 리자베타는 묵묵히 들어주고 뒤엉킨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 리자베타는 당신은 한마디로 길을 잃은 시민이에요 라는 말로 토니오의 오랜 방황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시민이란 부르주아 계급이고, 이 말인즉슨 토니오 당신은 뼛속까지 부르주아고 단지 그 세계에서 길을 잃은 것뿐이다 라고 말한 거야. 리자베타는 토니오가 스스로를 순수한 예술가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시민의 마음을 가진 채 예술을 하는 모순적인 상태임을 꿰뚫어 본 거야. 토니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예술가라서가 아니라 예술가가 되어서도 여전히 부르주아적 마인드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직격을 가한 거지. 이 말은 토니오에게 구원이자 저주였어. 괴로운 마음의 근원, 시민성과 예술성의 충돌을 명확하게 짚었기 때문이야. 뼈맞은 거지. 이렇듯 토니오에게 리자베타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야. 토니오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토니오는 리자베타와 있을 때 온전한 내향적인 내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으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동일시하기도 해. 리자베타 역시 예술가이지만 토니오처럼 극단적인 자기 혐오나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아. 그저 예술과 삶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사는 인물로 묘사돼. 토니오가 예술은 저주라고 낙담할 때 리자베타는 차분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통찰의 목소리를 내. 냉철한 조언자인 거야. 자신의 내향성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도구로 쓸 줄 아는 성숙한 내향인인 거지. 자, 이제 정체가 탄로난 토니오 크레거의 본질. 페르소나 외향적인 내성인이 아닌 진짜 얼굴, 내향적인 내성인으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인 장면들을 통해 귀납적으로 추리해보자. 청소년기의 춤 교습소에서 첫사랑 인게보르크와 마주치는 장면이야. 춤 선생님의 우아한 동작을 유심히 관찰하고 따라하는 인게보르크의 푸른 눈, 건강한 몸짓, 자신에게 전혀 관심 없는 모습을 토니오는 현미경 보듯이 관찰해. 보통은 좋아하는 여학생과 함께 춤을 추고 싶어 안달이 나겠지만 토니오는 직접 다가가기보다 바라보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껴. 이건 내향적인 내성인이 가진 참여보다 관찰에서 얻는 지적 쾌락의 전형인 거야.
이들은 말하기보다 생각하기를, 참여하기보다 관찰을 본능적으로 택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즉각 밖으로 내뱉지 않고 내면의 깊은 수로로 끌고 들어가. 머릿속에서 사건을 수백 번 분해하고 조립하며 의미를 찾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라고 부르는데 되새김질 같은 행위인 거야. 토니오가 구석에서 춤추는 인계를 관찰하며 온갖 철학적 사유를 펼치는 모습이 여기에 부합하는 거지. 이런 반추는 성인이 돼서도 반복돼. 우울증의 악순환인 거지. 한스와의 산책 장면에서도 깊은 대화에 유독 집착하는 토니오의 모습 역시도 내향적인 내성인의 특징이야. 이들에게는 친구도 만남도 대화도 양보다 질인 거야. 한스는 그저 또 다른 친구와 말 타는 얘기나 하고 싶은데 토니오는 그 사이에 스몰 토크를 견디질 못해. 자신이 몰두하거나 감흥한 주제에 대해 상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길 원하지만 상대가 본인만큼 진지하지 않고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초조하고 생각이 많아져. 남들과 주고받는 사소한 일상 대화에서도 혼자 의미 부여를 오지게 하는 거야. 토니오는 속으로 쟤는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러는 거야. 한마디로 자의식 과잉인 거지. 한스가 토니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면 억울하다, 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럴 수도 있어. 여기서도 반추는 일어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자연스럽지 못하지?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있나? 하고 기억을 되새김질하며 지나치게 높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야. 마음속 뇌절이 끝도 없이 벌어진다 이거야. 성인이 된 뒤 시민의 테두리를 포기하고 예술가의 길을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뮌헨에서 만난 자유분방하고 무질서한 예술가들을 보면서 그들의 무절제함을 경멸해. 지도 예술가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예술가 놈들은 왜 저렇게 너저분한가 하는 거지. 아주 단정하고 절제된 시민적인 태도를 고수하는데 토니오 크레거의 이런 선민의식 섞인 고고한 태도는 데미안의 싱클레어, 달과 육펜스의 찰스 스트링랜드, 인간 실격의 오바데조와 비슷한 맥락이야. 도덕적 우월성, 지적 선민의식을 나타내는 거지. 이렇듯 오만함을 온몸으로 뿜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재수없는 부류라는 걸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야. 자기 검열을 끝없이 하면서도 자기가 신경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을 넘어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해. 그 대상이 바로 청소년기의 동급생 막달레나와의 장면이야. 인계가 토니오를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토니오 역시도 막달레나에 대해 그저 못생기고 마른 데다 볼품없는 여자애로 생각할 뿐이야. 인계의 무시 혹은 무심함은 그저 관심이 1도 없는 거지만 토니오는 여지를 주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거든. 그러나 막달레나는 토니오의 시를 읽고 그의 예술적 감성에 공감하는 유일한 인물이었어. 토니오와 막달레나는 같은 정신적 세계에 속해 있는 내향적인 내성인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아이거든. 토니오가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거부하듯이 자신을 이해하는 막달레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내심 무시하는 건 경계에 가까워. 리자베타처럼 막달레나 역시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같기 때문이야. 어둡고 병약하며 예민한 기질을 가진 막달레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숨기고 싶은 자신의 초라함과 대면하는 것 같아 불쾌함을 느끼는 거야. 남을 몰래 관찰하고 제멋대로 재단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남에게 내놓고 싶지 않아 꽁꽁 숨겨놓은 깊은 내면의 무언가를 그 아이라면 꿰뚫어 볼 것만 같아서인 거지.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부신 인계를 사랑하고 자신을 이해하지만 볼품없는 막달레나를 밀어내는 거야. 부르주아 계급의 우아함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본질을 혐오하는 토니오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야. 자, 여기까지가 토니오 크레거 심리분석 일부 내용으로 등장인물을 통해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 기질과 사회적 태도 유형, 페르소나에 대해 알아봤어. 2부에서는 내향적인 삶을 거부하는 토니오는 왜 고결함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었는가에 대한 주제와 자기 불일치 이론에 대해 준비했어. 내 목소리는 지루할지라도 내용만큼은 의외로 흥미진진할지도.
그럼 2부에서 만나.